네, 안녕하세요. DS와 서드파티 서비스로 프로젝트를 풍성하게 만들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신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부분은 일단 거의 프론트엔드 파트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구성원분들은 대부분 다 백엔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프론트엔드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프론트엔드 로직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제가 적당히 뭉개서 잘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지금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 프론트엔드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혹시 백엔드를 들으시는 분들은, 백엔드 소속된 분들은 혹시 여기서 얻어가는 게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기 팀 프론트엔드에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목차는 이제 디자인 시스템 그리고 서드파티 서비스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 방법, 그리고 서드파티 시스템의 통합 방안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디자인 시스템의 기본 개념, 주 구성 요소,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효과적인 구현 과정을 소개할 겁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발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드파티 시스템을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그런 과정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취직시장 현황입니다. 저희 프론트엔드 기준으로만 봐도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다 웹페이지만 만들지 않는다는 거를 아까 폴 코치님한테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당장 구름만 보더라도 구름 디자인 시스템, 뭐 웹페이지를 만드는 파트는 아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당근의 프론트엔드 코어팀입니다. 당근의 프론트엔드 코어팀 또한 이런 일을 해요. 제가 빨간 줄 밑줄 친 걸 보시면은 패키지를 새롭게 만든다, 그다음에 npm 패키지를 통해서 공유한다. 그런 거 보시면은 직무를 봤더니 나는 평생 웹페이지만 만들고 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디자인 시스템, npm 패키지 배포 이런 게 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에 완성 그 이후는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프로젝트의 완성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직장을 들어가게 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단순히 개발이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개발이 끝이 아니고 해당 서비스를 실제로 서비스 단계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다음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개발을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프로젝트를 실제로 서비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단계로 접어들면 저희가 단순히 개발로 마쳤을 때 그 로직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서비스를 추가하고 그를 통해 유지 보수를 또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로직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서비스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제가 두 가지 설명할 건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디자인 시스템, 두 번째는 서드파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디자인 시스템은 간단하게 말해서 조직 내에서 일관된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된 접근 방식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당근, 네이버 같은 서비스를 보다 보면은 네이버에서 만들었다는 거가 좀 느껴지는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단지 네이버라는 딱지가 붙은 게 아니더라도 뭐 라인 이런 거 보면 다 공통적으로 네이버에서 만들었겠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죠. 프론트엔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디자인 시스템이 없을 때 매 프로젝트마다 이러한 컴포넌트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따로따로 디자인이 보일 수도 있고, 다음에 유지보수 환경도 그렇게 되면 되게 극한의 환경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디자인 시스템이 있다면 저희는 중복된 컴포넌트의 생성을 펼 수 있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쉬운 유지보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구글의 머티리얼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구글 서비스를 사용할 때도 위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구글은 머티리얼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체 서비스에 구글이 만들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루언트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요즘에 빙을 통해서 챗GPT를 써보신 분들이, 코파일럿을 써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에어비앤비 디자인입니다. 에어비앤비 또한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체 서비스에 유사한 디자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설명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적용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건 우리 프로젝트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거의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위주인데 이 컴포넌트 라이브러리가 디자인 시스템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보통 프로젝트 개발을 하다 보면은
디자이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시각에서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보시면은 프론트엔드 업계에서는 굉장히 핫한 샤드 CNUI라는 컴포넌트를 담아두고 있는 문서입니다. 얘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라이브러리는 아닌데 그건 이제 백엔드 분들하고는 별로 관련 없는 틱이니까 넘어가고요. 오른쪽은 이제 구글에서 디자인 시스템에서 이제 컴포넌트를 담당하고 있는 구글의 MUI라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구글 머티리얼 디자인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담아놓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버튼 그룹, 체크박스, 뭐 레이팅, 셀렉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자신만의 디자인 색깔을 입혀서 구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현했냐고 하면은 자 여기 있는 오른쪽 화면이 실제로 저희 서비스에서 구현된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저희는 이렇게 체크박스를 디자인 컴포넌트와 디자인 시스템에 넣어서 이렇게 재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다이얼로그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러한 모달 시스템에 동일한 느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샤드CN UI라는 아까 제가 왼쪽에서 그 이전 슬라이드에 설명했던 그런 샤드CN UI라는 시스템의 좋은 예시가 있는데 해당 시스템에서는 간단하게 그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로직들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스타일은 어떻게 했는지, 안에 있는 로직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제 저희가 버튼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 버튼의 색깔마다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확인 버튼, 취소 버튼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색깔 컬러 그런 식으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에서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이걸 베어리언트 지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지정해서 뭐 저희가 체크박스를 단순 흑백과 그러니까 뭐 흰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나미 컬러라고 하지 않는 그런 컬러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색깔 조정뿐만이 아니라 뭐 테두리를 넣는다든지 그다음 쉐입을 바꾼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다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클린 아키텍처적인 관점입니다. 어떠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에 의존하지 않도록 디자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요즘 프론트엔드에서 많이 쓰이는 테일인드 CSS라는 CSS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한 건데 아예 이런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이제 라이브러리들에 의존하지 않고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차크라 UI나 만티넷 이런 이런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들은 애초에 CSS 라이브러리나 아니면은 뭐 리액트 같은 라이브러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은 확장성과 장기적인 유지보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에 의존하지 않는 게 유지보수 환경이 더 쉽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그냥 CSS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린 아키텍처적인 관점에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디자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컴포넌트를 만든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만약에 만들고 나서 아무것도 문서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사람 혹은 비개발자들은 이러한 컴포넌트가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문서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토리북 같은 걸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은 이 배지라는 거에 대한 문서화를 시켜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지에 대해서 어떤 속성을 넣고 어떤 속성이 있는지 그 속성의 타입은 뭔지 그 다음에 이걸 바꾸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비개발자들도 아니면 백엔드 개발자들도 적어도 컴포넌트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변경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용했고 이런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서화를 통해서 보존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쪽 제가 아까 설명했던 속성 파트 그 다음에 이건 실제로 어떻게 제가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 컴포넌트들도 있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예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드 파티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드 파티 시스템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서드 파티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끝나면 안 되죠. IT 업계에서 이 서드 파티라 보면은 IT 업계에서 서드 파티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의 기능 확장을 위해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도구,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서드 파티 서비스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토스, 채널톡, 센트리, 구글 애널리틱스, 그다음에 뭐 트위터 이런 애들이 다 그냥 서드 파티 서비스 제공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서비스에서 적용하면서 추천해드릴 수 있는 서드파티 서비스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센트리입니다. 그래서 센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덕션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모두 로깅해 줍니다. 이게 단순 로깅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서버를 단 하나만 띄우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2개, 3개 혹은 더 많은 개수의 서버가 뛰어들어서 분산 서비스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다 로밍을 해놓는다면 그 해당 인스턴스에서만 로그를 접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센트리를 추가해 놓으면은 이 로그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희가 서비스를 분산화시켜도 여기 있는 센트리 서버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에러를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스트고요. 그 다음은 이 에러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도 로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보가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설명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핸들드, 그 다음에 레벨, 어떤 거냐, 그 다음에 릴리즈, 지금 어떤 릴리즈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냐, 그 다음에는 뭐 인바이러먼트, 지금 이게 프로덕션 환경인지 아니면 개발 환경인지, 그 다음에 URL, 어떤 위치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섹션에서 포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서 오류가 났냐, 그 다음에 브라우저,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했냐. 이 웹에서는 이 프론트엔드에서는 사용하는 브라우저들이 되게 극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애플 맥 환경에서는 사파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크롬 기반의, 그러니까 크로미움이라고 통칭하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윈도우 환경에서는 진짜 익스플로러를 아직까지 쓰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파이어폭스나. 그래서 그런 환경까지 로깅해주고 어떤 IP에서, 그 다음에 브라우저 네임은 뭔지, 왜냐면 크로미움으로 만들어진 브라우저가 많기 때문에 통칭을 구체적으로 로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를 보면은 무슨 에러냐, 그 다음에 assigned to라고 해서 이러한 에러의 담당자를 어떤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냐까지 저희가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되게 디테일하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최근 24시간 안에 이 에러가 몇 번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30일 내에는 해당 에러 똑같은 에러가 몇 번 발생했는지, 그 아래에서 보면 이제 또 며칠 전에 발생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로깅을 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놀랐던 부분인데, 이 센트리를 탑재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해도 무방한 기능입니다. 바로 이 에러를 재현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사이트를 녹화해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왼쪽에 되게 동영상 플레이어처럼 나와 있는 저 재생 버튼을 누르면 제가 에러가 발생했던 그 장면을 플레이를 해줍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 사이트의 쉐입을 어느 정도 대강 모킹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디테일한 내용까지 챙길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채널톡입니다. 채널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가장 유용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 채널톡에 있는 문의를 모아보는 대시보드 사이트입니다. 이거 채널톡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은 채널톡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유저에게 이런 문의가 왔구나, 그 다음 어떤 유저에게 1대1 뭐 피드백 이런 게 들어왔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채널톡의 의의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문의를 받을 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발자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문제가 났을 때는 GitHub 이슈에 올리던가 아니면 플리퀘스트를 통해서 에러를 수정한다라는 사고에 닿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개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대1 문의가 가지는 장점은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메시지를 보내서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 그 다음에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디자인 시스템과 서드파티 시스템을 적용해서 프로젝트를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